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치기현에는요. 고원을 중심으로 발전한 자연휴양지 나스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비교적 시원한 날씨 덕분에 재력가들의 별장이 즐비해 있죠. 그만큼 일본 전국을 통틀어서 범죄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강력범죄는 고사하고 절도나 폭력 같은 경범죄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온한 동네인지 상상이 되시죠?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5일 이른 아침, 이 조용했던 나스초 숲에 경찰과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음에 주민들도 기웃거리고 있었죠. 이날 경찰은 시신을 찾고 있었는데요. 수색은 하루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기 땅이 파인 흔적이 있습니다. 수상한 그 지점을 한 1m 정도 더 파내려가자 삽 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곧이어 커다란 캐리어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그걸 열자 가방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나타납니다. 피해자는 2달 반 전 도쿄에서 실종된 25살의 회사원 토미츠카 사오리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2020년 9월 24일 사오리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회사에 병가를 냅니다. 바로 병원으로 갔고요. 진찰을 받았는데 그 직후에 행방이 묘연해진 거죠. 가족들이 빠르게 신고를 접수했고 실종 다음 날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자택 근처에 설치된 CCTV 모두 회수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수상한 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사오리를 미행하는 듯해요. 그리고 범행 후에 도주하면서 또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CCTV와 또 블랙박스가 사방에 설치된 그야말로 도시 한복판이었는데 범인이 보란듯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실종 하루 전날인 23일 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사오리의 뒤를 밟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디 사는지 그 거주지의 아파트 호수를 알아냈죠. 사오리가 딱 집에 들어가니까 남자가 계단 옆에 몸을 숨기고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늦은 밤까지 계속 그녀 집을 주시했는데 이때 그는 더 이상 오가는 사람이 없고 그녀가 혼자 사는 걸 알아낸 듯 했습니다. 그러다 몇 시간 후 사오리 집 불이 꺼져요. 그녀가 잠을 청한 건데요. 자, 불이 꺼지자마자 남자가 살며시 계단에서 나오더니 현관 문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떡하니 문고리를 잡아서 당겨봐요. 근데 하필이면 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오리가 평소에 나쁜 습관이 있었거든요. 문단속을 종종 까먹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남성이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다시 문을 닫고 그곳을 떠났죠. 다음 날인 24일, 사오리는 그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았으니까요. 병원 진찰을 받고 집에 와서 일찌감치 잠을 청했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던 범인은 저녁 시간 늦게나 이 사람이 들어올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이 집에 불이 켜지길 기다리는데요. 그러다 늦은 밤이 됐습니다. 사오리가 끙끙 앓다가 잠에서 깨어나요. 보니까 온몸이 땀 범벅이더라고요. 간단히 좀 샤워를 해야겠다 싶어서 탁 불을 켜게 되는데 밖에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던 남성은 서둘러 문으로 직행합니다. 불행히도 그날 역시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마스크를 쓴 채 집 안으로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가 CCTV를 통해서 확인된 모습이고요.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홈캠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집을 빠져나오는 남성의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날이 밝았고 25일 점심시간에 그가 다시 사오리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요. 대형 캐리어를 챙겨서 들어가요. 잠시 후 트렁크를 가지고 나와서 가방에 싣고 그가 향한 곳은 도치기현의 나스초 숲이었죠.
자, 여기서부터는 또 CCTV가 많이 없어서 더 이상 남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황상 집 안에서 사우리를 살해하고 이 숲으로 와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다분하죠. 게다가요, 그날 밤 남성은 다시 한번 CCTV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스초 강가 다리 위였어요.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핸드폰 하나를 꺼내서 강에 던져버렸죠.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그 영상 속 남성의 얼굴을 파악합니다. 다행히도 또렷하게 찍혀 있어서 신원은 빠르게 특정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30살의 남성 사토 요시토였습니다. 사오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의 직업이었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얼굴의 사나이인 거죠.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CCTV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걸 제외하곤 정확하게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 그가 침입을 했고 사오리가 실종됐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건 다 정황일 뿐이잖아요. 어쩌지? 자칫하면요, 이거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여러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다 끝내 일단 밀어붙이기로 결정해요. 참고인 자격으로 그를 소환해서 사토를 압박한 후 자백을 이끌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행여라도 실패하면 지금 시신도 없고 증거도 없어서 수사는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죠. 자, 그렇게 경찰을 마주한 사토는 태연하게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건 당일 그의 알리바이를 물었는데 그는 적당히 둘러대더라고요. 곧이어 경찰은 CCTV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거 이놈이 부인하면 어쩌지? 그렇게 걱정했는데 어라, 예상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토가 생각보다 순순히 입을 떼는 거예요. 네.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가요. 돈만 훔치려고 했는데 너무 저항을 해서 목 졸랐어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고요. 경찰 입장으로는 너무 순순히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사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뭔가 범죄자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지만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대기업 CEO예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죠. 여러 자회사를 거느릴 정도로 재력이 막강했고요. 또 도시마다 별장을 사뒀을 정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사토는 어머니를 따라 자주 외할아버지를 만났고요. 여러 별장들을 투어하면서 아주 여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머지않아 비극이 찾아옵니다.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동시에 외할아버지와 절연한 거예요. 관계를 끊었어.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 외갓집은 굉장히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집안이에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내조하는 게 평생의 의무야 라고 강요를 했죠. 그런데 이혼녀가 돼? 이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상당히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딸과 또 손주와의 인연까지 싸늘하게 끊어버리고 만 거죠. 여기서 사토의 아버지 또한 이혼 후에 금전적인 지원을 뚝 끊어버립니다. 참고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처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법적인 강제력이 좀 약해서 행여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문제로만 가볍게 취급된다고 해요. 실질적인 소송률도 낮은 편이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홀로 힘들게 사토를 키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했지만 여자 혼자 생활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죠. 동시에 아들과 보내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러는 사이 사토는 점점 애정결핍에 시달렸고요. 빨리 커서 내 가정을 꾸려야지라는 열망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그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하지만 첫 결혼은 얼마 못 가 실패로 끝났죠. 아이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어졌고요.
혼자가 된 사토는 별수 없이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요. 이후에 그는 복지 관련 학교를 졸업했고 특수요양 고령자 센터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4시간 서포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간호하면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듯 했어요. 또 동시에 그는 40살 정도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을 세우고 싶다는 꿈도 갖게 되고요. 여러분, 이후에 사토는요, 꽤 열심히 살았습니다. 차곡차곡 돈도 모았고 지난 2019년 7월에 도쿄 토시마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기도 했죠. 연식이 오래된 낡은 아파트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둘이 살기엔 나쁘지 않았어요. 참고로 이곳은 피해자 사오리의 집과 불과 6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사를 한 직후 사토는 집 근처 어린이집에 프리랜서 선생님으로 취직합니다. 여기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이들 너무 예뻐했고 또 학부모 상담도 능숙하고 지각이나 무단 결국 절대 없고요. 그렇게 낮에는 천사 같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살던 사토. 하지만 사실 깊은 내면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를 떠나 나만의 가정, 나만의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근데 월급 가지고는 그러기가 도저히 힘들어요. 바로 이때 그가 눈을 돌린 게 바로 절도였어요. 그냥 남의 돈 훔쳐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겠다? 특히나 그는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현금을 뺏어야겠구나 계획하게 됩니다. 그의 첫 레이더에 걸린 게 바로 같은 동네에 살던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뒤를 따라가 보니 혼자 사는 여성에 심지어 밤에 잘 때 문도 안 잠그고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순조로운 거예요. 사건 당일 밤 사울이 집에 침입한 그는 그녀가 샤워를 하고 있었잖아요. 물이 떨어진 소리를 들으면서 막 집을 뒤졌어요. 뭐 훔쳐갈 거 없나.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는 그날 그냥 간단하게 몸만 씻고 몸이 아프니까 다시 누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물소리가 멈추고 곧이어 사울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야!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자 사토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를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옥신각신 하던 중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까지 벗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토는요, 오른쪽 눈 밑에 큰 종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어딜 가나 기억하기 쉬운 인상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던 사토는 이 여자가 내 얼굴 봤네? 이대로 살려두면 난 체포될 텐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다가 베란다에 마침 밧줄이 있었어요. 그걸 가져와서 사울이의 목을 힘껏 졸랐죠. 그녀가 끙끙대며 생각보다 오래 버텼는데요. 결국 5분 후 사지에 힘이 풀리면서 사울이는 숨이 멎고 맙니다. 다음 날 캐리어를 챙겨와서 시신을 구겨 넣고 그 외에 소지품까지 다 넣었어요. 사실 예상에 없던 살인이긴 했지만 지난 하루 동안 그는 유기할 장소 미리 생각해뒀습니다. 그 행선지는 바로 어릴 적 자주 갔던 나스초에 있는 외할아버지 별장 인근이었죠. 익숙한 지리에 인적도 드물고 또 약간의 할아버지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스초 숲으로 가서 땅을 팠고 거기에 캐리어를 묻었습니다. 이후 강가에 들려서 핸드폰까지 말끔하게 처리했고요. 그러자 이쯤 되니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끝났다. 내일 빨리 출근하려면 집에 가야겠다. 다음날 그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어린이집에 출근을 했고요. 천사 같은 미소로 아이들을 반겨줬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친구의 결혼식 모임에도 참석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의 사토의 진술을 들어보면 금품을 노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울이네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있던 경찰은 어딘가 좀 꺼림직했어요. 사토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토의 범죄 기록을 살펴보는데요. 와,
과거 이 남자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더듬는 이런 성추행 행위를 3번이나 해서 기소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애초에 금품이 목적이 아니라 성폭행이 목적으로 해서 들어간 건 아닐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껏 사실 사토는 순순히 자기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너 성폭행한 거 아니야? 추궁을 했는데 그건 또 절대 아니래요. 손사래를 치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2020년 12월 5일 나스초 숲 인근에서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범인의 자백은 받아낸 상태인데 시신을 찾아야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것 외에 또 밝혀야 할 사실도 있고요. 그렇게 12시간 넘게 진행된 수색에서 드디어 땅에 묻혀있던 사오리의 시신을 찾아냈죠. 발견 당시 그녀는 나체 상태였습니다. 샤워 직후에 공격을 당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수사팀은 즉각 정밀 분석에 들어갔고요. 얼마 후 사오리의 체내에서 사토의 정액이 검출됩니다. 거짓말했던 거죠. 그저 나만의 가정을 원했다던 사토. 이걸 좀 더 냉정하게 해석하면요. 그는 여자에 집착했어요. 이혼 후 매일같이 결혼 중개 어플에 가서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매력적인 외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번번이 매칭에 실패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꿈은 그냥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일이 왜 잘 안 풀리지? 이런 분노가 쌓여갔지만 그러던 중에 사토가 결국 어긋난 욕망을 품기 시작해요. 여자? 나 그냥 강제로 취하면 되잖아. 애초에 사오린의 집에 들어간 이유도 돈보다는 성적인 욕구였어요. 그날 사오리를 덮쳐서 성폭행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기 얼굴을 들키니까 입막음을 하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한 겁니다. 지난 2021년 1월 검찰은 사토에게 강도 강제 성교 그리고 살인 혐의를 한 번에 기소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이 3가지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려면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고 해요. 지난 1992년 도쿄에서 발생한 주부 살인사건 이후에 44년 만에 나온 케이스였죠. 그만큼 일본에서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시끄러웠는데요. 사토의 경우에는 상당한 증거가 이미 수집된 상태였습니다. CCTV 영상에 자백, 또 시신에서 검출된 정액, 타박상, 그리고 교살 흔적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이때 변호사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호소했지만 그러기엔 죄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2022년 3월 도쿄지방법원은 사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범인 가족들은 피해 배상으로 한화 2억 7천만 원을 유족에게 제시했는데 유족은 그 수령을 완전히 거부했죠. 그리고 같은 해 9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기징역형은 확정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그 선량한 가면을 쓴 범인 사토는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나 CCTV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의 얼굴에는 살인을 하고 나온 직후에도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소름 돋았죠. 이제 영원히 격리되니까 일본 사회에도 작은 안정이 찾아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6년 7월 26일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경찰서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칼을 든 남자가 날뛰고 있으니 제발 빨리 와달라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가보니 이미 그곳은 처참한 피바다였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 사가미하라시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름은 스쿠이야마 유리원이었는데 지난 1965년에 개원을 한 이곳은 부지가 대략 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축구장 4개를 붙여놓을 만큼 상당한 규모를 가진 곳이죠. 그래서 건물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관리동, 작업동, 그리고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거주동이 2개 있었죠. 당시 거주동, 서쪽동과 동쪽동에는
19살에서 75세까지 총 150여 명의 입소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신체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 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었죠. 그날 밤 범인은 경비실의 감시를 피해서 뒷문으로 잠입을 했고 동쪽에 있는 거주동 1층 유리창을 깨고 침입합니다. 물론 건물에 그 경비원이 늘 상주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굉장히 늦은 새벽이 되면 이분들도 선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날 당직을 섰던 경비원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건물에는 방범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경보가 울릴 일도 없었죠. 그렇게 무사히 내부로 진입한 범인은 그냥 이후에 무차별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했습니다. 정말 새벽에 날벼락이었는데요. 그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무려 19명. 이 중에는 9명의 남성과 10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모두 복지시설에 있던 입소자들이었어요. 피해자들을 좀 살펴보면 사망한 19살 여성은 복부를 찔려서 복강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요. 또 다른 40세 여성은 허리와 폐가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상반신에 집중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24명이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범인은 이미 달아난 후였습니다. 이후에 관할 경찰서는 비상이 걸렸죠. 그나마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았고 이 범인의 특징과 범행 방식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는 우선 직원을 협박해서 열쇠를 뺏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내부 공간들을 능숙하게 열었는데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의 실명을 외쳤다라는 증언을 통해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 틀림없었죠. 혹시 입소자들 중 한 명이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저질렀나 싶었는데요. 그렇게 범인을 추적하던 새벽 3시, 그러니까 사건 신고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저벅저벅 한 남자가 경찰서로 걸어 들어왔죠. 그는 복지시설의 직원이었던 26살 우에마츠 사토시.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했어요. 그는 이 복지시설 칼부림의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순순히 인정을 했는데요. 약 1시간 전에 이 시설에 잠입을 해서 가장 먼저 모든 직원들을 준비한 끈으로 결박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져온 흉기로 오직 입소자들만 무참히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직원이 없었다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원들은 그날 묶여있는 채 전 동료가 입소자들을 찌르는 상황을, 이 참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심지어 그는 동료들을 묶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나 장애인 죽이려고 왔어.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범행을 다 자백하고 결국 체포된 사토시. 그는 사실 장애인 입주자 전원을 죽이는 게 목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처 제대로 묶어놓지 못한 다른 직원이 신속히 신고를 해버리면서 현장을 자기가 빨리 도망쳤다라는 정말 믿기 힘든 진술을 내뱉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왜요? 사토시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장애인 따위는 다 없어져야 하니까요. 1990년에 태어난 우에마츠 사토시. 외동으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시는 아버지와 또 만화가로 활동하는 어머니 아래서 평범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좀 적긴 했지만 아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줄 만큼 가족 간의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동창들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사토시는 초등학생 때만 해도 밝은 성격에 모두와 친하게 잘 지내는 명랑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창들이 기억하는 좀 특이한 점은 있었죠. 어릴 적 글쓰기 수업에서 별안간 장애인은 다 필요 없어요 라는 글을 남겼던 겁니다.
이후에 중학교에 진학을 한 사토시는 공공연하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흡연에 음주에 도둑질까지 벌였죠. 사실 아이들의 사춘기 일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는 이게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 일탈이 더 심해집니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막 폭행을 일삼는데 후배를 때려서 결국 정학을 먹기도 하죠. 마침 그 후배는 장애를 앓고 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탈에 반해서 고등학교 동창들은 그래도 사토시는 반에서 꽤 나름 분위기 메이커 또는 리더 같은 존재였다고 나름 좀 좋게 기억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토시가 돌연 나도 아버지와 같은 교사의 길을 걸어야겠다 라면서 공부에 매진을 했고 마침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초등교육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착실히 생활을 하는 듯 했고 교사 실습도 나가면서 조용히 지냈죠. 그런데 그건 겉모습뿐이었습니다. 3, 4학년 무렵엔 그가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야쿠자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던 2012년 12월 사토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여기가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곳이죠. 당시에 그를 채용했던 직원들은 사토시 굉장히 밝고 의욕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했다는데요. 사토시 역시 지인들한테 내가 일하는 곳의 장애인들은 너무 귀엽다, 지금 일이 나한테 잘 맞는다 라면서 만족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장애인을 성실하게 돌보던 사토시가 범행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입주자한테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해고당하죠. 추후에 사토시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해고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단순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없는 혐오를 품고 뭔가 사이코패스처럼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한 건 아닐까요? 제가 토요미스테리에서 참 많은 범인들을 다뤘지만 여전히 사토시는 아리송한 인물입니다. 좀 더 행적을 살펴보면 해고를 당한 이후에 이 사토시의 이상행동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국회에다가 탄원서를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마초, 마리화나를 합법화해달라, 또는 야쿠자를 일본 군대로 채용해라, 일본에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죠. 당연히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 받는데 또 분노가 치밀은 사토시는 국회에다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범행을 예고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해당 편지에는 나는 직원 수가 적은 야간에 침입을 할 거다. 직원들 다 묶어놓고 외부에 연락을 두절시킨 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말살하고 결국 나도 자수할 거다 라는 실제의 범행과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말미에는 또 한 번 또라이 같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건 일본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거다. 그는 자신을 체포한 후에 어차피 난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거고 2년 안에 석방될 거다. 그렇다면 이후에 정부는 나한테 5억엔의 돈을 지원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성형수술을 하게 해야 된다는, 자신이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받을 거다라는 사람을 정말 정신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정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편지를 받았던 국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2016년 2월 일본의 국회 사무회에서는 이 편지를 받고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또한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협박 사실이 있었다,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자 라고 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그 이야기를 했던 담당자가 4일 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윗선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 심각한 협박 편지는 그냥 잊혀지게 되죠. 어쩌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날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사토시가 강제 입원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미 복지시설에 근무할 때부터 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걸 눈여겨보던 한 동료가 이걸 신고하게 되면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사토시가 인근 대학병원에 수감이 되었고 정신병동에 있게 됐는데, 여기에서 비사회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 달 만인 3월에 담당 의사가 이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라는 진단과 함께 그를 퇴원 조치하게 되죠. 사토시가 범행을 마음먹게 된 건 7월 25일이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에 다른 행인과 우연히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피해 망상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토시는 집에서 칼 여러 개를 챙겨서 마트에서 망치와 끈을 구입해서 차분하게 하나씩 범행을 준비합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이해하기 힘든 행적을 보이는데, 호텔방 하나를 빌려요. 그리고 거기서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죠. 저녁 9시쯤 되니까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지인 여성을 만나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최후의 만찬을 즐긴 걸까요? 그리고는 잠시 호텔에서 쉬다가 자정이 딱 넘으니까 복지관으로 향해서 계획했던 칼부림을 벌였던 겁니다. 범행 당시 그는 부엌칼에 회칼까지 총 5개의 흉기를 지니고 있었고요. 공격해서 날이 부러질 때마다 칼을 교체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토시는 범행 후에 경찰에 출두하기 직전 2시 50분에 트위터를 통해 이런 피드를 남기게 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뷰티풀 재팬. 이 코멘트와 함께 올라온 셀카입니다. 이후 그는 편의점에 들려서 화장실을 이용했고, 손과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낸 후에 태연히 배가 고팠는지 과자와 빵을 사 먹기도 했죠. 이게 봤을 때 여러모로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도 황당했는데, 사토시가 내가 장애인들을 구해준 거다 라면서 아주 황당한 발언을 했어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게 오히려 도와준 거다라는 뜻이겠죠. 게다가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건 정말 일본 내에서 길이길이 남을 사진이 돼버렸죠. 저도 이번 해에 봤던 것 중 범인의 가장 무서운 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얘는 분명 정신 이상자가 분명한데 그렇게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첫 공판에서 사토시는 자신이 정신병이 있고, 게다가 사건 직전에 대마초를 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죠. 검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가 건물에 침입한 후 관리자 컴퓨터를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당직 근무표를 자세히 본 겁니다. 왜 봤을까? 이 행동은 내부에 혹시 나보다 체격이 더 좋은 직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철저한 행동을 봤을 때 이건 결코 심신미약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사토시가 단단히 착각하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전문가 감정 결과 사토시가 인격장애를 진단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형사 책임 유무와 또 구형을 받는 데 영향을 끼치는 정신병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죠. 인격장애는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고유한 성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결코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겁니다. 결국 재판에서 그는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날에도 패정선언 직후에 긴박하게 손을 들면서 발언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무참히 철회당했죠. 한 정신이상자가 휘두른 칼에 힘없이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특히나 이게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허탈했는데요. 과연 사토시의 이런 혐오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밝혀낼 수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이 사건이 인격장애의 극단적인 케이스로 역사적으로 오래 남을 사건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